안녕하십니까. 저는 몬소린강의 신화 강의를 맡은 연세대학교 중국연구원 신화연구소 소장 김선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풀어나갈 이야기는 신화예요. 신화라고 하면 우리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거는 신들의 이야기? 네, 그런 생각을 먼저 하죠. 왜냐하면 신화라는 그 한자어가 신 그리고 이야기, 그래서 신들의 이야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신화라고 하는 이 한자어가 우리는 굉장히 오래된 그런 단어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동아시아 지역에서 신화라는 한자어가 쓰인 것은 사실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근대 시기에 일종의 번역어로서 신화라는 한자어가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 신화라는 그 한자어 때문에 신화는 신들의 이야기다 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랜 시간 동안 이 동아시아 지역의 신화를 봐오니까 신화는 신들의 이야기라기보다는 오히려 인간의 이야기, 즉 사람의 이야기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신화가 시작되고 전해져 내려온 과정을 보면 사람들이 발을 딛고 살아가는 지역의 환경하고 깊은 관련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신화는 상상력의 산물이다. 그거 맞죠. 아주 풍부한 상상력이 신화 속에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신화는 상상력의 산물이다 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 그 이야기를 전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의 자연환경이나 인문환경하고 아주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화는 환경의 산물이면서 동시에 우리 조상들의 이야기다. 신화의 중심은 언제나 그 이야기를 전승하는 사람들이 거주하는 바로 그곳입니다. 내가 발을 딛고 있는 이곳, 소위 장소성이라고 하는 곳을 지닌 이곳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신화는 시작합니다. 특히 그 신화가 환경과 깊은 관련성을 맺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중국의 소수민족 신화가 특히 잘 보여주고 있어요. 중국도 낯선데 소수민족? 너무 낯설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낯선 이야기를 시작하는 이유는 낯선 이야기가 우리들의 생각의 길을 넓혀주고 마음의 밭을 풍성하게 해준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바로 이 낯선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기로 했습니다. 중국의 소수민족이 거주하는 지역이 우리 한반도를 중심으로 해서 한반도 북쪽에 만주라고 하는 넓은 지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만주에서 서쪽으로 내몽골이라고 하는 곳이 길게 펼쳐져 있습니다. 몽골공화국의 아래쪽에 자리하죠. 그리고 그 내몽골 자치구의 서쪽으로 가운데에 동서로 1000km짜리 사막이 있는 그런 신장 위구르 자치구가 또 있습니다. 내몽골은 초원이잖아요. 만주는 산악지대입니다. 그리고 신장 위구르에서 남쪽으로 내려가면 거기에는 티베트는 평균 해발고도가 4000m나 돼요. 굉장히 높은 고원지대죠. 그리고 그곳에서 조금 더 남쪽으로 내려오면 윈난성과 꾸이저우성이 있는데 거기도 평균 해발고도가 2000m 정도 됩니다. 굉장히 높은 고원지대예요. 그리고 맨 남쪽으로 광시 장족 자치구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인구가 1900만 명이나 되는 소수민족인 장족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제일 남쪽이니까 날씨도 온화하고 좋을 것 같지만 거기가 아열대 기후이기 때문에 상당히 견디기가 좀 힘든 곳이죠. 그런데 왜 하필이면 제가 소수민족 신화를 얘기하는가 하는 거를 한번 말씀드리면요. 중국에는 한족을 비롯해서 55개의 소수민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56개 민족으로 구성된 나라죠. 그런데 이 중국의 인구가 거의 14억, 이미 14억이 넘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소수민족은 1억 2천만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거주하고 있는 곳은 중국 전체 땅의 거의 절반 이상이에요. 소수민족이 살고 있는 지역의 그 주변 지역에 여러 나라들이 있기 때문에 소수민족의 신화와 문화를 이해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아시아를 이해하는 또 하나의 방식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북쪽으로는 몽골하고 러시아, 서쪽으로는 중앙아시아, 그리고 남쪽으로는 인도, 태평양 지역의 신화들하고 이어지면서 이 지역의 문화와 사유를 이해하는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신화에는 또한 가장 오래된 철학이 들어있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흥미로운 이야기이면서 동시에 가장 오래된 철학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소수민족 신화가 담고 있는 지혜나 또 여러 소중한 가치들이
우리가 지금 현재 마주치고 있는 기후 문제나 또 환경 문제, 그리고 어떤 경제적 불평등 문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완벽한 답안은 아니지만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런 지도를 먼저, 그리고 소수민족이 거주하는 지역을 먼저 말씀드리는 것은 그들이 살고 있는 이 환경이 신화의 발생과 전승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화하고 환경이 어떤 관련성을 갖고 있는가 하는 것을 몇 가지 소개를 좀 드려볼까 합니다. 이 만주라고 하는 곳하고 내몽골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볼게요. 만주하고 몽골을 갈라주는 산맥이 하나 있어요. 남북으로 거의 1200km에 달하는 따싱한닝이라고 하는 산맥이 있습니다. 그 산맥을 기준으로 해서 동쪽이 만주 벌판이고 서쪽이 몽골 초원인 것이죠. 여기에는 아무르강을 비롯해서 중국에서는 흑룡강, 해룡강이라고 하는데 그 강을 비롯해서 또 백두산에서 발원하는 송화강, 이런 여러 개의 강들이 교차하면서 만들어지는 습지들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농사를 짓기에는 참 어려운 그런 곳이죠. 그러니까 많은 이 만주 지역의 민족들이, 만주족하고 퉁구스 계통에 속하는 여러 민족들이 바로 이 따싱한닝 산맥 일대에 거주하게 된 것입니다. 산의 모습은 우리나라의 산하고 흡사해 보입니다. 그러나 위도가 워낙 높기 때문에 나무들이 굵게 자라지는 못하고 저렇게 높이 자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따싱한닝 산맥 일대에 보면은요, 이런 동굴들이 아주 많습니다. 알선동이라고 하는 동굴입니다. 가시엔동이라고 하는데 따싱한닝 산맥에서도 아주 유명한 동굴이에요. 왜냐하면 저 동굴이 5세기 무렵에 그 북부 지역을 장악했던 북위라고 하는 왕조가 있었는데요. 그 북위 왕조를 세운 선비족의 탁발부가 바로 저 동굴에서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신화를 공부하는 시각에서 저 동굴을 보게 되면 역사적 시선으로 보는 동굴과는 다른 모습이 보입니다. 동굴은 하나의 신화적 공간이 되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군 신화를 한번 생각해 보면 단군 신화에서 곰과 호랑이가 들어간 공간이 어딥니까? 동굴이죠. 네, 동굴이라고 하는 공간이 우리 민족의 시조 신화에 등장해요. 왜 하필 곰과 호랑이일까? 토끼도 있고 사슴도 있고 숲속에는 많은 동물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곰과 호랑이가 들어간 걸까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곰과 호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수련민족을 대표하는 동물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 만주족이 초원민족이었다면 등장하는 동물은 또 달라졌을 거예요. 곰과 호랑이 그리고 동굴이 등장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 민족도 처음에는 수련민족에서부터 시작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이건 역사적 사실은 아닙니다. 내몽골로 한번 가볼까요? 내몽골은 광활한 초원지대가 펼쳐진다고 했습니다. 따싱한닝 산맥을 넘어가면 내몽골을 지나서 키르기스탄 그 지역까지 거의 3000km에 달하는 초원지대가 이어져요. 근데 그 초원지대에 예전에 강성했던 민족들이 있었어요. 흉노, 돌궐, 몽골은 지금도 있고요. 그런데 이 흉노나 돌궐이나 몽골족의 시조 신화를 보면 등장하는 동물이 있습니다. 뭘까요? 초원에서 아주 중요한 동물, 초원의 지킴이라고 불리는 동물, 유목민족들이 아주 두려워하면서도 그들이 없으면 안 되는 바로 늑대죠. 그래서 이 수련민족에게 곰과 호랑이가 등장한다면 초원 지역에는 이런 식으로 늑대가 그들의 민족의 시조신화에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흉노나 돌궐의 그 민족 시조신화를 보면 거의 같은 유형이에요. 마을이 외적의 침입 때문에 초토화됩니다. 남자아이 하나가 버려졌는데 그 아이를 암늑대가 젖을 먹여서 키워요. 그 다음에 늑대하고 성장한 남자아이가 혼인을 해서 흉노, 돌궐, 그들 민족을 탄생시킨다라고 하는 신화가 어디에나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살고 있는 곳은 초원이니까 그들에게 제일 중요한 동물이 늑대니까 그들 민족의 시조 신화에 늑대가 등장하는 것이겠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신화가 환경하고 깊은 관련성을 맺고 있다면 그 만주하고 몽골, 내몽골을 비롯한 이 몽골 초원지대하고 만주 지역에 널리 퍼져 있는 또 하나의 서사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빛과 어둠의 신이 대립하는 서사예요. 흑과 백, 빛과 어둠의 신이 대립을 하고 투쟁을 하는 이런 서사는 지금도 헐리우드 영화에도 많이 나오는 이야기들이죠. 그런데 이 만주의 북부 지역, 남부가 아니고 특히 북만주 지역은 혹독한 추위가 거의 6개월 이상 지속되는 곳이 바로 북만주 지역이에요.
이 사진은 제가 겨울에 만주 지역의 창춘이라고 하는 곳에서 지린으로 갈 때 고속도로를 가면서 찍은 사진인데요. 환상적인 그런 겨울 왕국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볼 때는 참 아름답죠. 그러나 이곳에서 가는 건 정말 힘든 일이에요. 눈이 많이 내리고 모든 것들이 꽁꽁 얼어버리는 지역에서는 눈과 얼음이라고 하는 것이 낭만적이고 아름다운 것이 아니고 공포와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곳에서 세상을 눈과 얼음으로 가득 뒤덮으려고 하는 어둠의 신이, 강력한 어둠의 신이 빛과 온기를 대표하는 여신하고 투쟁하는 신화가 나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 겁니다. 그래서 그 북만주 지역에 러시아와의 국경 지역인 아무르강, 중국에서는 헤이룽강, 즉 흑룡강이라고 부르는 그런 강이 흐르고 있는데요. 그 일대에 전해지는 만주족의 창세서사시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워처쿠 울라분이라고 하는 건데요. 발음이 잘 안 되죠. 워처쿠 울라분. 네, 울라분은 이야기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신들의 이야기라는 뜻이에요. 만주 사람들의 창세, 서사, 무가죠. 이 이야기 속에 빛의 천신이 등장합니다. 여신이에요. 우리가 보통 천신이라고 하면은 남성 신격을 떠올리지만 만주족 신화는 300여 명의 여신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중에 압카허라고 하는 창세 여신도 역시 여신입니다. 그래서 이 압카허가 머리가 9개 달린 강력한 어둠의 신인 예루리하고 온기와 빛으로 가득 채우려고 하는 압카허허의 아주 장대한 서사가 펼쳐집니다. 그런데 이런 서사는 북방 초원 지역을 쭉 관통하면서 바이칼 호수 일대를 비롯해서 중앙아시아나 티베트에까지 모두 등장해요. 그 대표적인 서사시가 바로 게세르라고 하는 영웅 서사시입니다. 초원 지역에 전승되는 영웅 서사시의 주인공 게세르는 하늘에서 내려온 천신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빛의 신이죠. 그래서 강력한 어둠의 마법사하고 대립을 하면서 세상을 환한 빛으로 채우면서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게세르 서사에 펼쳐지고 있어요. 추위와 그 다음에 무시무시한 눈과 얼음 이런 것들로 가득한 그런 땅에서는 이런 빛과 어둠의 대립의 서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신화의 매력은 한마디로 규정 짓기는 참 어렵죠.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신화가 있고 제가 전공하고 있는 동아시아 지역의 신화로만 축소를 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세계가 신화 속에 펼쳐져 있다. 그래서 어쩌면 동아시아 지역의 신화는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원석과 같은 존재다.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끄집어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지금까지 그 작업을 꾸준히 해오고 있는데 지혜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신화들을 좀 더 많이 발굴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주 지역의 신화가 환경하고 어떤 관련성을 갖고 있는가 하는 것을 만주 신화를 중심으로 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사막 지역과 중국의 제일 남부 지역에 있는 광시 장족자치구 신화를 중심으로 해서 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